이제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함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함을 통해서 소득을 주어서 유효수요, 즉 소비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공황을 해결을 했는데요. 이것을 그래프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들은 그 설명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이 수학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국민소득의 세 측면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생산, 이걸 GDP라고 하죠. 기업들의 모든 매출을 합계한 것이 총생산입니다. 그리고 이 총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들어간 비용이 있고 또 이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두에게 다 배분을 합니다. 그것을 분배 측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계의 총소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한 그 모든 매출은 그 구성원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누어 준 그것이 이제 소득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계에서 하나의 소득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또 다 지출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총생산과 총소득과 총지출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소득의 세 측면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총 매출은 가계의 소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가계의 소득은 어떻게 처분이 되어질 것이냐면 먼저 세금을 냅니다. 그걸 T라고 합니다. 이 세금을 뺀 것을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것을 이제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의 총 소득은 이렇게 소비 더하기 저축 더하기 세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이 소비는 내가 이제 소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저축은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것을 기업들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T는 정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는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S는 기업들에게 가서 기업들의 투자가 되어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투자 자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T는 세금인데 정부로 가서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총소득은 총지출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A2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은 소비를 하고요. 또 기업은 투자를 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 이렇게 이전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있다면 해외 소비를 이렇게 델타 X로 표현했습니다. 이 델타 X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소득의 세 측면, 하나는 생산, 소득, 지출이 항상 일치한다. 이것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가의 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기업들의 매출을 더하는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합산해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나요? 그것은 생산은 크게 늘었는데 지출은 늘지 않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비가 문제인 것입니다. 생산은 많이 해놨는데 소비가 안 되면 그것은 재고로 쌓이는 거하고 그것은 우리의 소득하고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정책은 이 총 지출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관심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케인즈도 마찬가지로 이 총 지출에 관심을 두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총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총 소득입니다. 그래서 총 생산은
그냥 총 지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숫자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을 놓고 이제 경제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식화하는데요. 이때 소득에 의해서 지출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X축에다가 소득을 놓습니다. 자, 이 소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출은 Y축에 놓습니다. 지출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그래프로 표시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소득이 여기에서 C만큼일 때, 이때는 지출이 이만큼이겠죠. 왜냐하면 소득하고 지출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소득이 이만큼일 때 지출은 이만큼이겠죠. 또 소득이 이만큼일 때 지출은 이만큼이겠죠. 이것을 일치하는 점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을 시키면 이 선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 지출은 소득하고 일치한다, 이 선입니다. 45도 선이. 자, 이것은 이 총 소득과 총 지출이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상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 지출에 의해서 생산이 결정되고 소득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 지출에 대한 함수를 여기에다가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총 지출에서도요, 소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해외는 큰 변수가 아닙니다. 소비에 의해서 생산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신기술이 나와서 인터넷 시장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시장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만을 놓고 이 소비와 소득의 관계만을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녹색으로 그려진 이 선입니다. 보세요. 소비지출은 Y가 소득입니다. T가 세금입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뺀 것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처분 가능한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일정률이 이제는 소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B를 가리켜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A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소득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A입니다. 소비를 안 하면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는 바로 이 필수적인 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은 A 플러스 B, Y 마이너스 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지출은 있습니다. 소비 지출은. 자, 그리고 이제 소득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거 A 있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증가되는 소비가 이만큼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만큼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A가 이것이고요.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쭉 연결을 해보면 바로 이와 같은 함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소비 지출의 소득과 관련한 함수인 것입니다. 이게 소비 지출의 함수가 이렇게 녹색 선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 투자 정부 지출 해외 쪽을 여기에 이제 추가하면 되는데요. 기업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해외 수출은 큰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정된 상수로 그냥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만 이 선에다가 늘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으로 그은 것이 이제 총 지출 함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비 지출 함수 더하기 I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 지출과 총 소득과 관련된 함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총 지출과 총 소득 간의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함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득이 Y0라고 합시다. 여기 이 Y0는
현재의 고용 상태를 말합니다. 고용 여부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 상태에서 나타나는 소득을 말합니다. Y0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이 파란 것과 이 45도선과 일치하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이제는 총 지출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은 총 생산과 일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내 총 생산이고 이 지점이 국내 총 소득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국가의 총 국민 소득과 총 국내 생산이 결정되는 것을 케인즈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실업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발생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게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이 완전 고용이 있는데 이게 현재의 고용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완전 고용으로 늘려주면은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제는 지출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생산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공황의 이 재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 일을 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유효한 수요인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경제 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자, 테네시강 유역에 대규모 공사를 하자, 그래서 화폐를 뿌려주자, 국민들에게 뿌려주자. 그러면 이렇게 고용도 늘어나고 이렇게 지출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서 이 공황이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도 얼마 안 되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야 와서 일을 할 텐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화 정책은요, 근본위 제도였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보유한 것만큼만 통화를 발행하게 하는 근본위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펼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근본위 제도를 관리 통화 제도로 바꿔버립니다. 말하자면 금이 없어도 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찍어서 테네시강 유역을 공사를 하면서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늘려서 경제 공황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통화가 근본위 제도에서 관리 통화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피셔는 화폐 수량선을 말했어요. 그래서 통화량 곱하기 유통 속도와 명목 국민 소득과 일치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통화량이 갑자기 증가를 해버리면 여기에 유통 속도를 곱한 것만큼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919년도에 1919조입니다. 자, 2000조라고 합시다. 여기에다 그동안 2년, 2, 3년 동안에 찍어낸 통화가 국채 발행이나 화폐 찍는 거나 효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 국채를 팔면 그것만큼 통화가 국내로 유입이 되는 것이고요. 또 국내에서 국채를 소화했다면 국채는 보통 3년에서 5년물입니다. 그런데 통화량은 2년 이내의 이 예금만 통화량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묶여 있었던 자금이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장기 예금이 유동성 예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국채를 발행하나 화폐를 찍거나 똑같습니다. 현금이 살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0조, 2000조로 해서 이 양자가 일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화량에 200조가 현금이 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유통 속도를 곱한 것만큼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통 속도는 M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3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잠재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의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인플레이션은 해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만 닿으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적자 재정은 통화 발행 또는 국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것을 한번 보면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보면은요, 일자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댐 공사를 했어요. 댐 공사를 하면 지속적으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유익이 갑니다. 이 댐 공사하고 이 인플레이션하고 바꾼 거예요. 이걸 감수하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댐 공사나 도로 공사나 이런 것들은 유익을 줘요. 그 유익과 이 인플레이션을 맞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도 아니라 그냥 현금을 나누어 주어서 소비를 일으켰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은 그 한 해 쓰고 끝나요. 그냥 그 한 해 소비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요, 그 통화를 환수하기 전까지는요, 그 국채를 감기 전까지는 매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킵니다. 이렇게 뿌린 돈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의 유익을 맛보았어요, 국민들은.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매해 그 10%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될 경우에 아주 어마어마한 인플레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통화 발행,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복지를 하는 부분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이렇게 디폴트를 당한 것입니다. 간접 자본에 투자할 경우에는 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효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재정 적자는 국가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이 적자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경제 성장률만큼만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거나 적자 재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9%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더 많은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정책인 것이고요. 경기 조절용 정책인 거고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화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일자리를 주어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되어서 지속적인 유익이 가져오도록 해야 이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상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푸른 돈만큼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위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케인즈의 유효 수요의 원리이고요. 이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정책이지, 그리고 경기 조절용 정책이지 실질적인 경제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돈 풀어가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이 통화를 환수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퍼센테이지만큼 친다는 거예요.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쓰는 것은 1년만 써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매해 계속됩니다. 회수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경제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정정책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주고 또 소득을 이렇게 늘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재정정책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 재정으로 세금만 가지고 하는 재정정책은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종 복지를 수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자 재정 정책은 화폐를 발행하거나 국채를 발행함을 통해서 적자 재정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요. 화폐 발행이나 국채나 똑같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에서 100조를 갖다가 국내에 푸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일부 그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묵혀있는 자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 효과나 똑같습니다. 국채는 보통 3년물 내지는 5년물, 10년물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화폐를 발행했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 재정 정책은 이렇게 기간산업 투자할 때 사용이 되거나,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도 여기에서 상쇄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은 그래도 용인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구개발을 통해서 신기술이 나오고 소비가 창출이 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이 됩니다. 그러나 복지비로 지출할 때는 텍스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들은 세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부담함을 통해서 이러한 복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봐야 됩니다. 복지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인들이 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주인이 만약에 국가이다, 그렇다면 여기도 사회주의로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런 곳은 전부 민주주의로 불리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재정정책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실물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물시장 이면에 금융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이 금융의 위력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실물시장보다 오히려 금융시장의 위력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케인즈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직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금융시장이 이 실물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물시장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피셔의 화폐 수량설이 이 대표적인 하나의 이론인데요.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는 물가 곱하기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 곱하기 거래량은 명목 국민소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P는 물가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Y는 총 소득 혹은 국내 총 생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T는 거래량입니다. M은 통화량이고요. V는 이 통화가 몇 바퀴 도느냐 하는 유통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를 이 수식에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M1 통화량은 현금 플러스 요금을 예금을 말합니다. 이 통화량이 950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하고 명목 국민소득 1919조를 대비를 해봤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의 유통속도는 2.01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4조가 적자로 집행이 됐거든요. 2019년도에. 이걸 제외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유통속도는 2.07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유통속도를
이제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명박 정권 때에는 3.18이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2.53이었습니다. 이것은 높을수록 성실하게 국정 운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유통 속도는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4조의 이 적자 재정을 이번 정부에서 2019년 한 해 동안을 말합니다. 했는데 이때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계산을 해보니까 54조 곱하기 유통속도 하면은 111조가 나오죠. 여기에서 111조에서 생산량 이걸 나누니까 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4조의 적자 재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6%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6%가 지금 깎여나갔다 이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적 적자, 지금 국채가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말까지 729조인데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게 586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43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적자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143조 곱하기 유통속도 2.07 해서 이것을 이제 국내 총생산을 나누었을 때 15%의 인플레가 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조의 경제 규모가 있는 곳에 지금까지 총 푸른 게 약 한 233조거든요. 2020년 중반까지 해서 2000조의 규모에 있는 경제에 200조를 현금을 지금 뿌린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인플레로 나타나는 것이죠. 객관적인 숫자로만 10%인데 여기에 유통속도 2.07 곱하면 한 20%에서 25%가 지금 인플레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는 안 좋은데 최근에 아주 집값이 폭등을 했죠. 바로 이렇게 부동산에 이 현금이 흘러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적 적자를 반영을 했을 때 15%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들쭉날쭉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정한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박근혜 정부 때는 2.53이었습니다. 이걸 반영했을 때의 인플레이션은 19%였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의 유통속도는 3.18이었습니다. 이걸 반영했을 때의 인플레는 24%입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4% 사이로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유통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대입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보편화되어서 유통되는 것은 아니니까 참조하고 저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유통속도를 반영했을 때는 인플레가 15%, 박근혜 정부의 유통속도를 반영했을 때는 19%, 이명박 정부의 유통속도를 반영했을 때는 24%라는 것입니다. 이 인플레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가 일어나기 위해서 경제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이것이 이 현금이 들어가면서 이번과 같은 그러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 한 해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잘 먹었어요. 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그 해에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이 통화량을 회수하기 전에는요, 계속 이렇게 인플레를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유동성 증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1은 현금 플러스 요금을 예금입니다. 그리고 M2는 M1 더하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M1은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M2는 이제 언제든지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412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651조, 문재인 정부 때 939조로 폭등을 합니다. 현재는 1089조입니다. 여기에서 국채를 뿌린 게 143조인데 왜 여기서는 280조가 늘어나냐? 이것은요, 신용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3조가 뿌려졌는데 이것은 예금을 하죠. 은행에서는 여기에서 10% 정도의 지급준비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출은 또다시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금을 또 대출해줍니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3조를 뿌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280조가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939조, 1089조. 이명박 정권 때보다 지금 2.5배 이 M1이 늘어났습니다. 국채 발행은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용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이 금액을 근거로 해서 자꾸 대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M2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M2는 이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대기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648조에서 3083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1919조입니다. 1919조의 1.6배입니다. 이것은 1.6배라는 것은 이것은 잠재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20%의 인플레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30%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60%입니다. 60%의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 시장에 뛰어들어서 가격을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금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현재 부동산을 향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투자처가 없어요.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향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회수를 안 하면 계속 이 금액은 존재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샀어요. 그 부동산을 판 사람은 다시 이 금액을 가지고 고스란히 들어와서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회수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GDP가 1919조에서 3000조가 될 때까지 이 인플레이션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을 보통 1년에 한 5%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하고 60%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해서 망가진 나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를 적자로 발행한 나라는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이 돈을 뿌리면 이렇게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이 국채를 갚느냐 안 갚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규모 3030조에 적합합니다. 화폐 유통 속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자 재정은 화폐 발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적자 재정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잘 먹고 했어요. 1년 있으면 됐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매해 이 통화가 회수되기 전까지는 매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는 재정 건전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2, 3% 내에서 적자 재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2, 3%를 말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9%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 금액은 커졌습니다. 이건 전부 시중에서 이제 현금으로 떠돕니다. 그러면 실물시장은 고스란히, 실물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통화량만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쪽을 쳐서 이 피를 끌어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할 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각오하고 이에 맞는 효과를 산출하는 곳에 이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주어서 그렇게 합니다. 댐 건설이나 도로나 이런 곳을 할 때 이것으로 합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한 것은 이 단기 정책, 단기 재정 정책과 또 이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효과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